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지식노동자와 지식근로자의 생산성. 피터 드러커 프로페셔널의 조건입니다. 3과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는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육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의 열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 노동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일한 열쇠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일한 열쇠다.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분명 지난 10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며 역사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사건이다. 사회에는 항상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1850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빈민들이 런던이나 글래스고의 빈민가 사람들에 비해 더 가난했다고 말할 수 없다. 또한 1910년 가장 부유했던 국가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3배에 불과했다. 오늘날에는 내조, 교육, 의료,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도 그 차이가 20배에서 40배에 달하고 있지만 말이다. 생산성의 급증 이전에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적어도 50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은 1955년까지 진정 후진국 가운데 한 나라였다. 그것을 25년 만에 해냈다. 아득한 옛날부터 하나의 규범처럼 여겨졌던 50년이라는 기준 연수를 한국이 그렇게 앞당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1870년 내지 1880년경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던 생산성 혁명의 결과이다. 결국은 한국의 도약적인 발전은 미국의 지식산업, 산업혁명, 생산성 혁명의 결과다.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의 생산성은 여전히 매년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말이지 미국 농업에 있어서의 현재의 생산성 증가 연간 4.5에서 5%는 연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기록된 최고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 10년 동안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연간 3.9%씩 향상되었는데 이는 절대치로 환산할 때 일본과 독일을 능가하는 숫자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기초 수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의 생산성 향상은 이미 종료된 상태이다.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아주 낮아졌으며 따라서 그들의 생산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 전체 노동인구 중에 육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5분의 1 정도이다. 30년 전만 해도 거의 과반수를 차지했었는데 말이다. 중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즉 지식근로자들의 생산성, 지식근로자들의 생산성 역시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어떤 분야에서는 저하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제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모든 선진국의 백화점에서 일하는 판매어들은 1929년 판매고의 3분의 2 정도밖에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91년의 교사가 1901년의 교사들보다 더 생산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지식근로자의 종류는 과학자, 외과의사, 디자이너, 점포관리자, 그리고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서를 처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지식근로자들은 그 모든 다양성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아주 똑같다. 또한 그들의 지식, 기술, 지위, 그리고 봉급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그들을 위한 어떤 것이 효과를 발휘하는가의 점에서 놀랍도록 비슷하다. 네, 3과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이제 첫 번째 자본도, 기술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자본도, 기술도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처음 배워야 했던 것은 지식을 이용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자본이 노동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다가왔다.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했던 것은 지식을 이용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자본이나 노동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도 그 자체로는 지식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에 있어 자본과 기술을 경제학자들의 용어에 따르면 생산 요소들이다.
지식 노동에 있어서 그것들은 생산 도구들이다. 그것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느냐 아니냐 저하시키느냐 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즉 사용 목적이나 사용자의 기능 여하에 달려있다. 30여 년 전 우리는 컴퓨터가 회계 및 사무직 종사자들을 대대적으로 감축하게 될 것을 확신했다. 오늘날 자료 처리 장비에 대한 투자는 원자재 가공 기술에 대한 투자와 그 규모가 비슷하다. 다시 말해 재래식 기계류에 대한 투자액에 유사하다. 그러나 사무직 및 회계직 종사자는 정보기술이 도입된 이래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비율로 늘어났다. 그리고 노동의 생산성은 실질적으로 증가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병원들은 초음파, 보디, 스캐너, 자기 영상장치, 혈액 및 세포 조직 분석기, 무균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최신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장 자본 집약적인 기관이다. 각각의 병원들은 기존의 직원들을 단 한 사람도 감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최신 기술들을 도입함에 따라 필요하게 된 인건비가 높은 직원들을 추가로 채용했다. 사실상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의료비 증가 현상은 주로 병원이 경제적인 거대 괴물이 되어버린 데 기인한다. 병원이 고도로 노동 집약적이면서 또한 자본 집약적 조직인 까닭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병원은 최소한 그 업무 수행 능력만큼은 상당히 향상시켰다. 병원을 제외한 지식 노동의 다른 영역에서도 투자와 종업원 수를 계속 늘리면서 비용을 높이고 있을 따름이다. 병원 생산성의 대폭적 향상만이 의료비의 급증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생산성의 대폭적인 향상은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를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경제학자도 기술자도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가 생산성 향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자본 투자를, 기술자는 기술을 생산성 향상의 조건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야말로 과학적 관리, 산업공학, 인간관계론, 능률공학 또는 각 직업 연구 등 어떤 명명이든 간에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야말로 생산성 폭발에 주된 원동력이었다. 선진국에서는 테일러가 작업 연구를 가기 이전, 즉 산업혁명을 처음 100년간 작업 연구를 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자본과 기술이 풍부했다. 그런데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시작하자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의 생산성이 급격한 속도로 향상되기 시작했다. 보다 현명하게 말하기는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육체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열쇠이다. 그러나 지식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유일한 열쇠이다.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는 지식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유일한 열쇠이다. 또한 지식 노동에 있어서 보다 현명하게 일하기가 갖는 의미는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네, 두 번째, 3과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두 번째 소단원, 과업이란 무엇인가? 테일러는 훗날 사람들의 과학적 관리라고 부르게 된 바로 그 모래를 삽질하는 일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가 한 질문은 그것은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뿐이었다. 거의 50년이 지난 후에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는 과학적 관리 방법을 분쇄하려고 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후에 인간관계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대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역시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과업이 무엇이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다. 웬스턴 일렉트릭사의 호손 공장에서의 유명한 실험에서 그는 오직 어떻게 하면 전화 배선 장치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뿐이다.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의 과업은 항상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식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업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수행하려 하는가? 그리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야만 한다. 지식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업을 다시 정의해야 하며 특히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가장 오래된 사례가 우편 주문 처리에 관한 초창기 C.S.
박사의 작업 방식이다. 1906년에서 1908년 사이 시어스사는 우편 주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문 봉투를 일일이 열어서 돈을 세어보는 작업을 제거했다. 당시에는 지폐나 수표가 없었고 동전만 있었기 때문에 봉투의 무게를 달아보면 그 봉투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지 자동으로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봉투를 열어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이 방법을 이용해 시어스사는 각각의 우편 주문을 자세히 기장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줄였다. 예를 들면 주문 봉투들의 무게가 1파운드일 때 40개의 물건을 주문한 것을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주문 처리와 발송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 두 가지 개선 작업을 2년 내에 모든 우편 주문 작업 과정의 생산성을 10배나 증가시켰다. 시어스사. 어떤 주요 보험회사는 최근에 아주 큰 액수의 보험금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세밀한 점검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서 처리 업무의 생산성을 5배로, 즉 한 건당 평균 소요 시간을 15분에서 3분으로 줄였다. 종전에는 보험금 청구서를 받으면 30개 항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왔는데 지금은 5개 항목만을 점검하고 있다. 즉 보험 증서는 아직도 유효한가, 계약 금액과 청구 금액이 일치하는가, 보험 계약자와 사망 증명서의 이름이 일치하는가, 보험 증서상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금 청구서가 일치하는가 등 핵심적인 내용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험금 청구가 처리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과업이 무엇인가를 따져보았기 때문이다. 과업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대답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즉 그것은 사망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한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지불을 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매 50번째 접수되는 청구서만을 보편적으로 종전의 방식에 따라 정밀하게 점검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몇몇 병원들은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입원 수속 절차의 대부분을 생략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의식을 잃었거나 출혈이 심해서 미처 입원 신청서를 신청할 수 없는 응급 환자들을 입원시킬 때의 간략한 입원 수속 절차를 관례화해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과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 결과는 환자의 성명, 성별, 연령, 주소, 그리고 의료비 청구 방법을 확인하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환자가 갖고 다니는 보험증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고, 따라서 굳이 입원 신청서에 이런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유명한 어느 사립대학은 재정 지원을 맡아 여별 11명의 전임 직원들은 1년에 몇 주 동안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임시 직원으로 대체하였다. 다른 산업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이 대학은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으나 수업료를 낼 능력이 없는 지원자들의 입학을 허가하는 다음 재정 지원 담당 직원들에게 입학이 허용된 그 학생들의 수업료 감면 액수를 결정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아직도 이 지원자들의 제출한 많은 분량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여 그 액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자들 가운데 95%에 대한 재정 지원은 사실상 고정된 몇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가계소득, 주택의 가격, 신탁재산 등 추가된 소득의 유무, 그리고 현재 대학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형제 자매의 유무 등의 몇 가지 사항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몇 초 내에 얼마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지 계산해 주었다. 2명의 임시 직원도 5%의 특별 케이스, 예를 들어 체육특기생 같은 것을 추려내는 데에만 필요하며, 이를 특별 케이스의 지원자에 대해서는 학장과 소규모 교수위원회에서 몇 시간 만에 쉽게 처리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과업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나아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제거함으로써 훨씬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사례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한 다국적 기업의 전략적 계획이 무엇인가 를 재정의한 사례다. 45명의 훌륭한 인재로 구성된 이 회사의 기획팀은 여러 해에 걸쳐서 전략적 시나리오를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정밀하게 작성했다. 누구나 그 시나리오가 최상의 작품으로서 모든 사람을 고무시킬 수 있는 보고서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막상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는 매우 적었다. 새로 부임한 최고 경영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즉 과업이 무엇인가? 스스로 내린 대답은 그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는 일이다 였다. 결국 전략적 계획을 짜는 일은 다시 시작되었다. 새로운 작업은 4년이나 계속되었고 처음에는 여러 번 실책을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똑같이 45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이 회사 내 각 사업 부서를 위하여 다음 3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 사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이 몇 %여야 하는가? 필요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성과를 필요로 하는가? 자본 이용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수익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나서 기획팀의 팀원들은 각 사업부서의 경영진과 함께 경제적 조건들에 관한 상이한 과정에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한다. 이렇게 해서 수립된 계획들은 종전의 것들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과장된 한편 그다지 세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계획들은 그 사업부의 경영진에 실제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안내해주는 비행계획서의 역할을 했다. 나는 이 다국적 기업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지식노동과 관련하여 그 과업이 과연 무엇이며 왜 그것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을 예를 보지 못했다. 제3과 생산성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세 번째, 과업에 대한 집중.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육체 노동자는 한 번에 한 가지의 일만 한다. 테일러의 연구 대상이었던 육체 노동자는 모래를 삽질하는 일을 할 뿐 화덕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하지 않았다. 메이웨의 실험에 참여했던 배선 작업실의 여성 근로자는 납땜질만 하였을 뿐 완성된 전화 배선을 실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아이오와 주의 농부는 옥수수를 심다가 밭에 트랙터를 팽개치고 회합에 참가하기 위해 가지 않았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지식 노동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외과 의사는 수술실에서 전화를 받지 않으며 변호사도 사건 의뢰인과 상담하는 중에는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그곳은 대부분 지식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고 있는 곳인데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드물긴 해도 때때로 하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직에서 지식 노동자의 대부분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엔지니어, 교사, 판매원, 간호사, 일반적인 중간 관리자는 거의 또는 전혀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잡무,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업무와 거리가 먼 다른 부가적인 일들 때문에 점점 허덕이고 있다. 가장 나쁜 사례는 아마도 미국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일 것이다. 우리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학업을 마치고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입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에 입원 환자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 간호사들은 그들이 대학에서 배웠고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대가로 하기로 한 일, 즉 기본적으로 환자에게 돌보는 일의 근무 시간의 절반을 헤아려고 있다.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간호사로서의 기능과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의학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도 별로 없고 환자의 보호와 복지에도 거의 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에 빼앗기고 있다. 물론 이런 부차적인 일은 주로 노인 의료보험제도, 국민의료보장제도, 보험회사 업무, 의료비 청구 업무,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소송 관계 등에 관련된 서류의 처리 업무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대학의 상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와 학생 지도 또는 조사 연구보다도 각종 위원회나 회의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는 위원회 가운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위원회는 몇 개 되지 않는다. 또한 위원회의 수는 7명에서 3명에 줄인다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백화점 판매원들도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에 쪼개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오늘날 그들은 컴퓨터를 다루는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고객을 응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것은 아마도 판매원으로서 그리고 매출의 창출자로서 그들의 생산성이 매우 꾸준히 저하되고 있는 주된 요인일 것이다. 현장의 판매 책임자들은 고객을 응대하는 대신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근무 시간의 3분의 1을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작업장에서 한창 바쁘게 일해야 할 시간에 회의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직무 충실화가 아니다. 그것은 직무의 착취다. 직무의 착취는 생산성을 파괴한다. 근로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린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간호사들이 자신이 간호사가 된 목적이자 교육과 훈련을 받은 내용, 즉 환자를 간호하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낮다고 느끼고 있다. 반면에 병원의 관리자들은 이것 또한 이해할 만하다. 간호사들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일이 특별히 훈련이 필요 없는 사무적인 일에 비해 보수가 너무 높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아주 단순하다. 몇몇 병원들은 간호사들이 하던 서류 처리 업무를 하급 사무직 직원에게 넘기고 전화를 받고 병실을 정리하는 등의 일도 그들에게 맡겼다. 그 결과 간호사들은 본연의 업무, 즉 환자를 돌보는 일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병원의 의료 서비스 수준도 향상되었다. 당연히 남아도는 간호사가 생겼고 병원도 간호사의 수를 3분의 1 또는 4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었다. 덕분에 간호사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을 늘리지 않고도 남아있는 간호사들에게 봉급을 올릴 수 있었다. 이처럼 지식근로자들의 생산성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 노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봉급을 지불하는가? 그리고 이 직무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로 되어 있는가? 우리는 무엇에 대해 봉급을 지불하는가? 그리고 이 직무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로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해 대답이 항상 명료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어느 대학가점에서 현장의 판매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더니 판매입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런데 그 백화점과 같은 도심 지역에 있고 또 고객층도 거의 비슷한 다른 백화점의 판매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 두 가지 대답을 백화점 판매 현장의 직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각기 다르게 반영되었지만 두 백화점 모두 생산성과 수익성을 증진시키는 데 성공했다. 판매원 각자의 고객 판매고가 높아졌고 백화점의 총수입도 늘어난 것이다. 네, 제2부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인가 3과의 네 번째 지식노동의 세 가지 범주. 지식노동의 세 가지 범주. 지식노동을 일반적인 노동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지식노동들은 서로 간의 동질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지식노동들은 세 가지의 뚜렷한 범주로 나누어 취급되어야 한다. 각자의 범주들을 상이한 분석과 상이한 조직을 필요로 한다.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는 생산성 향상의 초점이 작업 그 자체에 맞춰진다. 하지만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성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식노동의 세 가지 범주를 살펴보도록 하자. 성과에 초점을 맞춰 세 가지 범주. 1. 지식노동들 중 몇 가지 직무들의 성과는 곧 질을 의미한다. 그 하나의 예가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직무인데 이 직무에서 성과의 양, 연구 결과의 수, 성과의 양은 질적인 문제에 비해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연간 2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20개의 모조 약보다는 10년 시장을 지배하면서 연간 5억 달러의 매상을 올리는 신약 한 가지가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사실은 기본 정책이나 전략을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의사들이 환자 진단, 포장 디자인 작업, 잡지 편집 등과 같은 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식 노동들 중 몇 가지 직무들의 성과는 곧 질을 의미한다. 질. 두 번째, 성과가 질과 양 두 가지로 구분되는 지식 노동도 매우 많다. 백화점 판매원의 작업이 그 한 예이다. 고객의 만족은 질적인 성과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이 질적인 성과는 판매 전표의 매수나 총 판매액과 같은 양적인 성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건축 설계와 같은 지식 노동에 있어서는 대체로 질적인 부분이 성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수공업을 하는 장인의 작업에 있어서는 질이 필수적이지만 양 또한 중요하다. 엔지니어, 증권회사, 지방영업소장, 의료기술자, 지방은행의 지점장, 통신원, 간호사, 자동차보험 청구, 조정자 등 대다수 지식근로자들이 질과 양 두 측면 모두에게 성과를 측정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질과 양의 두 측면 모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성과가 양적인 측면에 있는 작업도 있다. 즉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서의 기입과 처리를 하는 일이라든지 병원에서 병상을 꾸미는 일과 등과 같은 그 성과가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 즉 육체노동과 비슷한 작업들도 매우 많다. 이러한 작업들에게 질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하나의 전제 조건이자 제약 조건일 뿐이다. 그것은 성과 그 자체라기보다는 외적인 조건이다. 질적인 측면과 작업 과정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성과는 대부분 작업의 양에 의해 측정된다. 예를 들면 병상을 꾸미는 일에서의 성과는 그 일에 대한 걸린 시간으로 측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직무들은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사실상은 생산 작업이다. 지식노동에 있어서의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 가지 범주인데요. 지식노동에 있어서 몇 가지 직무들의 성과는 질. 첫째는 질, 두 번째는 성과 질,
그러니까 질과 양.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양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식노동이 이렇게 뚜렷한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 까닭에 지식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직무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석해야 할 일과 개선해야 할 일, 그리고 변화시켜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분석해야 할 일, 개선해야 할 일, 변화시켜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만 특정의 지식 노동에 있어서 생산성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2부 3장 3과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다섯 번째, 생산성 향상과 파트너십. 생산성 향상과 파트너십 다섯 번째입니다. 지식노동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과업을 정의하고 그것을 전념하며 그리고 성과를 규정하는 일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일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성과가 주로 질을 뜻하는 직무들에 있어서는 그 과업 성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지식노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무엇이 효과를 발휘하는가, 무엇이 효과를 발휘하는가, 무엇이 효과를 발휘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 한편 성과가 질과 양 둘 다를 의미하는 직무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해야 한다. 즉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그리고 활동별로 분석해야 하고, 또한 무엇이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과가 양으로 평가되는 생산 작업에 있어서는 질의 기준을 규정하고 그것을 생산 공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작업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생산성 개선은 상당히 전통적인 산업공학, 즉 개개의 단순 과업들을 합쳐서 하나의 완전한 직무를 구성하는 과업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의 단계에서 조치들은 지식 노동에 있어서 제각기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이 세 단계의 조치는 각기 반복해서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 주기는 3년 내지 5년이 좋으며, 그리고 직무 또는 조직을 변경했을 때에는 언제라도 반드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경험에 비춰 보건대 이 세 단계를 통해 이룩되는 지식 노동에 있어서의 생산성 향상은 산업공학,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 방법 또는 인간관계론 등의 물건을 생산하는 운반하는 일에서 달성한 수준을 초과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수준을 될 것이다. 달리 말해 이 세 가지 조치는 지식 노동 자체에 필요한 생산성 혁명을 초래하게 된다. 질과 양 이 세 가지 범주는 생산성 혁명을 초래하게 된다. 그 전에 꼭 필요한 조건들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식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일은 실제로 지식노동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더욱 생산적으로 일하게 될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작업의 수준, 난이도, 기능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지식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의 일부로 짜놓는 것이 되어야 한다. 테일러는 그의 연구 대상이었던 노동자들에게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을 받아왔다. 테일러는 그 연구 대상이었던 노동자들에게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종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육체 노동자들에게 지시만을 했다. 메이오 역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노동자들에게 지시만을 했다. 프로이드 또한 환자들에게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도 레닌도 대중에게 의견을 물어본 생각을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어느 최고 사령관도 일선에 있는 하급 장교 또는 사병들에게 무기, 군복, 심지어는 식량에 관해서도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었다. 미 육군에서는 의견 청취가 월남전 때 비로소 관습이 되었다. 테일러는 전문가와 전문 지식을 중요시하던 당시의 사람들과는 같은 생각, 즉 노동자와 경영 관리자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말 못하는 소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40년 후에 메이오는 경영 관리자들에게 대해서는 높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노동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숙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로서 심리학자인 전문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노동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공장에는 엔지니어도 심리학자도 현장 감독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전쟁터로 가버렸다. 막상 노동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노동자들이 말 못하는 소도 아니며 미숙하거나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작업, 그 작업의 논리와 리듬,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도구와 질에 관하여 아주 많이 알고 있었다. 아주 많이 알고 있었다.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생산성과 작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출발점이었다. 처음에는 몇몇 기업만이 이 새롭고 획기적인 제안을 받아들였다. IBM이 그 첫 번째 기업이었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 방식을 채택한 유일한 기업이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는 일본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사실 그들도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공장체계, 즉 전제주의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유혈 파업과 내전에 가까운 분기로 분산되고 말았다. 근로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에도 매우 소수의 기업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자기 직무에 관한 근로자들의 지식이 생산성과 질 그리고 성과 모두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어쨌거나 물건을 생산하고 운반하는 일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근로자들의 파트너십은 오늘 오직 최선의 방법이다. 노동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만을 지시만을 한 테일러의 방식도 또한 효과적이었으며 그것도 상당히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식 노동에 있어서 책임 있는 근로자들의 파트너십은 유일한 방법으로서 책임 있는 근로자들의 파트너십은 유일한 방법으로서 그 밖에 다른 방법은 어떤 것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제2부 지식 노동과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 제3과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6번째, 조직은 배우는 기관이자 가르치는 기관이다. 조직은 배우는 기관이자 가르치는 기관이다. 테일러와 메이오가 알지 못했던 교훈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향상된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테일러가 했던 것, 즉 직무를 다시 설계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이는 학습의 시작일 뿐이고 학습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일본의 기업들로부터 정말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지난 몇 년간의 관찰과 알게 된 것인데 지식근로자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근로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력 있는 판매원의 생산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그로 하여금 판매 대회에서 나의 성공 비결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성공 비결을 발표하는 것이다. 외과 의사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로 하여금 지역 의료협회에서 자신의 시술 경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게 하는 것이다. 간호사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동료 간호사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정부 시대에는 모든 기업이 배우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특히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업은 또한 가르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피터 드러커 제2부 책을 읽고 또 3과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